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한 네다섯 장 정도에서 해드릴 예정인데, Q, 어드민 Q가 있고 IO Q가 있다고 했었죠. Q는 뭔가? 결국은 굉장히 견고한 이런 채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파이프입니다.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패킷이나 커맨드를 날릴 수 있는 파이프. 반대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무언가를 응답할 수 있는 파이포. 이런 파이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논리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파이포를 구현한 게 NVMe의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포 Q는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쪽에서는 푸시, 인큐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팝, DQ를 하죠. 근데 푸시를 할 때는 반드시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풀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하겠고요. 반대로 뽑아갈 때는 이 파이프가 비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내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겠죠. NVM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멘틱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이프를 구현한다고 치면 어떤 일정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이게 SRAM일 수도 뭐 D램일 수도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거를 쓰는 쪽, 그러니까 푸시 사이드에서는 아이템을 채우고 라이트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뭔가 액티비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읽어가는 쪽, 즉 팝 사이드에서는 무언가의 아이템을 읽고 리드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포인터들은 반드시 증가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이 전체 메모리 크기만큼을 넘어가면 다시 레버라운드 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풀인지 엠티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포인터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라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의 다음 칸을 봤더니 리드 포인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값을 적으면 아직 읽지 않은 녀석을 오버라이트를 하겠네? 라는 컨디션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나는 값을 쓰거나 증가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empty는 리드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가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으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5니까 뭐 쉽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 근데 NVMe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런 시멘틱을 구현을 하려면 일단 센더, 리시버가 이 메모리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이걸 이제 파이프 뎁스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각각이 라이트 포인터와 리드 포인터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센더와 리시버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풀인지 엠티인지 확인을 하려면 내 포인터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값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 거는 아는데 상대 거를 몰라요. 지금 NVMe가 이런 상태죠.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 포인터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집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풀인지 엠티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NVMe 프로토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포인터를 관리를 하고 내 거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알려줄까? 이게 이제 NVMe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서브미션 큐와 컴플리션 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브미션 큐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커맨드를 전달할 때 쓴다. 반대로 컴플리션 큐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컴플리션을 전달할 때 쓴다.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서브미션 큐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컴플리션 큐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가는 반방향의 파이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NVMe에서는 일단 쉽게 컨트롤을,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커맨드와 컴플리션 엔티티의 크기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뭐 물론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커맨드 자료 구조는 64바이트, 컴플리션 자료 구조는 16바이트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서큘러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이즈와 포인터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 펼쳐진 공간에, 그러니까 주어진 메모리 공간에 서큘러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의 크기와 시작점이 어딘지, 그리고 아까의 라이트 포인터와 리드 포인터, 이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 어드레스와 큐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의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의 어드민 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드민 큐에 어드민 서브미션 큐의 베이스 주소 8바이트를 여기에 적어주고 어드민 컴플리션 큐의 베이스 주소를 여기에 적어주고 여기에 4바이트는 그 상위 2바이트, 하위 2바이트씩이 각각 서브미션 큐와 컴플리션 큐의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바이트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엔티티의 개수, 최대 뎁스를 의미를 하는 크기를 적어주면 이것만 있으면 일단 이 펼쳐진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어드민 큐가 서큘러 큐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인터는 그냥 다 초기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아까 거기에 그 값들을 채워주는 게 어드민 큐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큐를 구성하는 재료들은 다 이제 알게 됐죠. 아, 베이스 주소가 필요하구나. 큐 사이즈 지정하면 뎁스를 만들 수 있구나. 포인터는 어디선가에 녀석들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뭔가 적어놨는데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쪽이 호스트고 아래쪽이 디바이스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브미션 큐, 컴플리션 큐로 서로 방향이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라이트 포인터라고 했던 거를 테일 포인터라고 부르고 리드 포인터라고 했던 거를 헤드 포인터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이포니까 파이포 큐니까 샌더가 가장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게 큐의 끝에 있죠. 그래서 테일 포인터라고 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테일이고 반대쪽에 리시버가 읽어야 되는 애는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헤드. 그래서 이제 헤드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NVMe 스펙에서는 테일 포인터와 헤드 포인터라는 용어로 아까의 그 라이트 포인터와 리드 포인터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자로 서브미션 큐의 테일, 그래서 SQT라고 적었고요. 서브미션 큐의 헤드라고 해서 SQH라고 적었습니다. 컴플리션도 마찬가지죠. 컴플리션은 디바이스가 테일을 채우고 호스트가 헤드 포인터를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호스트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각각이 자기의 포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끊겨 있죠, 지금. 서로 멀리 끊겨 있다.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이 큐를 잘 쓰려면 호스트도 테일 포인터와 헤드 포인터를 다 알아야 되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SQ, CQ 공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VMe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CPU가 호스트니까 얘가 디바이스의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의 어딘가에다가 이 SQT를 적어줘요. 또 CQH도 어딘가에 적어줘요. 이거를 이제 도어벨링이라고 NVMe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얘를 레지스터 파일 어딘가에 적어주는 이 행위 자체가 포인터를 디바이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값을 교환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의 NVMe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에 이 헥스로 1000번지 이후부터가 이제 도어벨 레지스터 영역인데, 첫 번째는 서브미션 q 제로에 대한 테일 포인터 도어벨 영역이고, 여기는 Q0의 컴플리션 헤드, 이거는 Q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지스터 두 개가 한 쌍씩 돼가지고 쭉 다 도어벨 영역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Q0는 어드민 Q를 의미하고 1번부터가 이제 IO Q, IO 커맨드를 처리할 수 있는 Q가 돼서 이 영역을 이용해 가지고 이 포인터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는 다 알았네요. 테일 포인터가 바뀔 때마다 CPU가 알려줄 거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몇 번째 칸부터 있구나. 얘는 이제 업데이트 됐다는 이벤트 자체도 있지만 거기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가 새로운 아이템의 위치거든요. 디바이스는 이제 읽어가야 될 거를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반대로 컴플리션 방향에서는 내가 새로운 아이템 채울 수 있고 풀이 나지 않게 헤드 포인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됐어요. 요거까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구현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이 CQT를 어떻게 알려줄까? SQH를 어떻게 알려줄까? 이게 이제 물음표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 컴플리션 q 엔트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갑자기 이제 또 커맨드 셋 이제 펼쳤는데 아까의 그 MVM 1.0에서의 베이스 스펙은 어드민 커맨드는 요런 거, IO 커맨드는 요런 거를 구현하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아이덴티파이 같은 커맨드가 그 장치의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커맨드죠. 근데 아이덴티파이도 뭐 세부적으로는 좀 나뉘긴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디바이스의 어떤 피처들을 물어보고 설정하는 셋겟 피처스 같은 커맨드들도 뭐 이것들은 모든 스토리지 스펙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사타나 뭐 ENMC 이런 거 다 있을 거고 NVMe이기 때문에 IOSQ와 IOCQ를 만들고 지우는 커맨드가 있네요. 이건 이제 NVMe에 특화된 부분일 거고 NVMe는 그래서 처음에는 Q가 없다가 아까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일에 어드민 Q에 대한 거를 정보를 채워주고 컨트롤러 레디 상태로 만들면 이제 어드민 큐가 생기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어드민 큐를 통해서 IO 큐를 생성하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IO 커맨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IO 커맨드는 IO 큐에만 당연히 쓸 수가 있고 흔히 우리가 블락 디바이스에서 쓰는 리드 라이트, 플러시라는 커맨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미션 큐와 컴플리션 큐에 어떤 내용들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서브미션 큐에 보내는 그 자료 구조 패킷을 서브미션 큐 엔트리라고 불러요. 얘는 64바이트, 그러니까 더블워드로 치면은 16개가 한 단위이고, 어,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고, 여기에 첫 번째 더블워드의 첫 번째 바이트가 OP 코드입니다. 이 OP 코드에 따라서 나머지 필드들이 여기 커맨드 스페시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OP 코드와 커맨드 아이디, 커맨드마다 아이디를 붙여서 보낼 수가 있고, 컴플리션이 그 해당되는 커맨드 아이디에 대해서 도착을 해야지 끝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음, 여기 보면은 뭐 PRP라고 부르는 영역이 아주 커다랗게 있네요. 이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미션 큐를 64바이트만큼을 이렇게 채워서 보내면 컴플리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서브미션 큐에 CID, 그러니까 커맨드 아이디를 찍어 보냈죠. 그러면 컴플리션에 CID를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스테이터스 필드라고 해서 이 CID에 해당되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석세스인지 페일인지, 뭐 데이터가 깨졌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애들이 같이 섞여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의 이 부분, 음,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어떻게 교환하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인데, 음, 이게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생각하셨을 수는 있지만, 이 패킷 필드 자체에는 QID가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그냥 이미 정해진 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QID이기 때문에 QID가 컴플리션과 커맨드 모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SQID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나는 CQ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미 그, 뭐 설명은 안 드렸지만 SQ와 CQ를 만들 때 서로 페어링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SQID라는 게 따로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커맨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SQ, 걔의 헤드 포인터를 여기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식을 피기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정보가 아닌데 나는 어차피 컴플리션을 포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비어있는 칸에 이거 채워 보낼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의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디바이스에 얘가 관리하고 있던 헤드 포인터를 이 컴플리션 엔트리에 그 특정 필드에다가 피기백 시켜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리눅스의 NVMe 드라이버 코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필드를 안 써요. 이 필드를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냐면, 어, 이 리눅스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는 일이 풀이 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게 하는 거. 근데 리눅스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 커맨드에 CID를 붙여서 보내죠.
이 아이디를 할당을 할 때 아이디 풀을 이 SQ의 뎁스만큼의 아이디 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아이디 풀에서 아이디를 뽑았으면 나는 절대로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요거 안 쓴다. 하지만 스펙에서는 임플멘테이션을 강제하지 않으니 요런 거를 정의는 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Q는 다 해결이 되셨겠지요? 네. 이제 CQ만 남았는데 요거가 이제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입장에서 새로운 컴플리션 큐 엔트리를 어디까지 추가했는지.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컴플리션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들어왔다면 어디까지가 내가 읽어가야 되는 새로운 컴플리션 엔트리인지. 어디까지 읽었는지는 알고 있고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NVMe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다 포인터의 값을 어떻게든 전달을 했잖아요. 레지스터 라이트를 한다든지 컴플리션 엔트리에다가 피기백 시켜가지고 보낸다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플리션 큐 엔트리에 보면은 P라는 부분이 있어요. P. 이 부분이 이제 페이즈 태그라는 것으로 이제 쓰이는 부분인데, 이 밑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페이지 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컴플리션 큐라고 할게요. 여기 한 칸 한 칸이 컴플리션 큐에 그 엔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라고 치면, 최초에 컴플리션 큐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한 칸 한 칸에 16바이트씩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16바이트씩들의 키 페이지가 처음에는 다 0으로 클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플리션이 이제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새로운 컴플리션을 추가를 할 때마다 이 페이지 태그를 뒤집는 형태로 새로운 커맨드를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0 상태의 페이지였다고 하면 첫 번째 커맨드에 대한 컴플리션이 들어갈 때 페이지를 1로 찍어서 뭔가를 적어주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호스트에서 이 컴플리션 큐에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났구나를 알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제 헤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컴플리션을 읽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페이지랑 다르네. 나는 원래 0번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너는 1번이구나. 그럼 너는 새로운 녀석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처리하고 그 다음 거를 한번 훔쳐봐요. 너도 1번이네? 그럼 다음 것도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하다가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얘는 페이지가 아직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 얘는 새로운 게 아니구나. 라면서 멈추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페이지를 뒤집으면서 이제 새로운 커맨드가 1111111로 차오르다가 레버라운드가 되면 이제 다시 0으로 바꿔가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트리키하지만 뭐 좀 영리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인터를 직접 전달을 하지 않아도 어디까지가 새로운 커맨드인 줄을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걸 언제가 새로운 컴플리션이 차 있는 인가?
요거만 이제 우리가 알아채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커맨드 자료 구조인데 서브미션 큐를 만드는 자료 구조네요. 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OP 코드 있고요. 커맨드 아이디 찍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PRP라는 영역에 큐의 베이스 주소, 큐 사이즈의 큐의 크기, 그리고 여기에 CQID라는 필드에 내가 엮여 있는 컴플리션 큐의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내가 CQID를 적어주려면 CQ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서브미션 큐를 만들기에 앞서서 컴플리션 큐는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반대로 지울 때는 내가 서브미션 큐에다가 커맨드를 낼 수 있는 상태인데 엮여 있는 컴플리션 큐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울 때는 서브미션 큐 먼저 지운다. 뭐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실. 근데 사실 뭐 사용자가 큐를 만들 일이 별로 없긴 하고요. 뭐 리드라이트는 역시나 OP 코드랑 CID 있고요. 여기에 블락 디바이스니까 스타트 LBA를 64비트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LB라고 해서 LBA 사이즈 줄 수 있고, 음, 여기에 뭐 데이터셋 매니지먼트라든지 FUA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이제 그 디스크립터라는 영역이에요. 디스크립터는 버퍼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리드라이트 커맨드니까 나의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이 될 버퍼가 시스템 메모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메모리에 주소를 어떻게든 기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제한된 칸으로 그러니까 더블워드 4개, 그러니까 128비트를 이용해서 이 NLB가 표현하는 그 모든 영역의 버퍼를 다 기술을 해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그 NVMe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디스크립터 표현 방법을 지원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PRP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GL이라는 겁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PRP가 약간 베이스라인 같은 거고요. SGL은 옵셔널 기능입니다. PRP 약자가 이제 피지컬 리전 페이지라는 건데 느낌상 시스템 페이지랑 좀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감이 이제 있으실 수 있고요. PRP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SGL은 뒤에 자료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으면 잠깐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커맨드 자료 구조에 PRP가 두 개가 있었어요. 64비트짜리 PRP가 PRP1, PRP2 이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하나가 PRP1, PRP2 이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커맨드 하나에 PRP가 두 개가 있다. 이쪽이 이제 피지컬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에 있는 뭐 4K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크기일 수도 있는 그 물리 페이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PRP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버퍼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요게 이제 NVMe의 그 기본 내용이긴 한데, 이게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VMe 커맨드에 LBA 카운트가 1이에요. 그리고 LBA 사이즈가 4K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4kB의 버퍼를 표현하면 되죠. 가장 예쁜 경우는 그 4kB가 시스템 페이지 하나에 0번 옵셋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들어있는 경우. 이제 그러면 이 PRP1 하나로
그 페이지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 두 번째 PRP는 쓰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경우로는 LBA 카운트는 1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리키는 버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페이지의 0번 옵셋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PRP에는 이 주소를 적어줍니다. 이 페이지의 옵셋까지를 포함한 주소를 적어주고, 그럼 4K인데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이 어딘가에 다른 페이지에 있겠죠. 이 두 번째 PRP에는 개를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겠지만 옵셋이 0이 아닌 PRP는 반드시 첫 번째 것만 있겠죠. 이번에는 LBA 카운트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2이면서 첫 번째 PRP와 두 번째 PRP 모두 다 옵셋이 0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페이지에 예쁘게 들어차 있는 경우. 페이지 두 개가 필요하고 첫 번째 PRP는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를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LBA 카운트가 2예요. 하지만 여기서처럼 옵셋이 0이 아닌 경우 그러면은 페이지가 3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포인터는 2개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인다이렉션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놈은 페이지를 그냥 가리킵니다. 두 번째 녀석은 페이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PRP 리스트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시스템 메모리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별도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NVMe 드라이버가 리저브 해놓은 영역인데, 여기에는 포인터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더 많은 포인터를 쓸 수가 있어, 이걸로. 그래서 아까처럼 페이지가 3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는 바로 가리키고, 두 번째는 PRP 리스트를 가리켜서 PRP 리스트에 있는 포인터 2개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2개의 페이지를 가리키는 형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PRP 리스트도 최대 4kB만큼,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만큼의 크기를 갖는 PRP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리눅스 NVMe 드라이버의 약간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PRP 리스트를 2개의 풀로 만들어서 스몰 풀, 라지 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4K 크기, 하나는 얼마였더라? 뭐, 아무튼 좀 128바이트인가 아무튼 좀 작은 크기의 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LBA 카운트가 아주 크지 않는데 4K만큼의 PRP 리스트를 써버리면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인다이렉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짐작하다시피, 그러면 LBA 카운트와 옵셋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포인터의 개수가 정해지겠구나. 그런데 PRP 리스트가 4K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4K니까 64비트, 그러니까 8바이트의 포인터는 그럼 512개가 들어가고 LBA 카운트가 그걸 넘어가면은 부족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인다이렉션을 한 번 더 합니다. PRP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녀석은 또 한 번의 PRP 리스트로 인다이렉션을 할 수 있어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PRP 방식이다.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BA 카운트랑 필요한 포인터의 크기가 이제 같이 증가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근데 이게 뭐 버추얼 메모리 투 피지컬 메모리 매핑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도 연속된 그런 버퍼를 가리킬 수만 있다면
이게 너무 낭비잖아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 0x 뭐 100만 번지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100만, 100만 천, 100만 2천, 100만 3천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테니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약간 이런 어, 디스크립터를 좀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SGL, 그러니까 스캐터 게더 리스트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옵셔널 피처고요. 얘는 아까는 이 디스크립터 필드를 PRP 두 개로 나눠서 썼잖아요. SGL은 엔트리 하나가 16바이트예요. 그래서 그냥 한 칸이고요.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예쁘게 물리적으로 연속된 영역을 가리킬 수 있다면 이 한 칸에 SGL 데이터 블락이라는 놈을 채워 넣어서 그냥 엄청 큰 버퍼를 한 번에 가리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 여기 있는 SGL 세그먼트가 아까 PRP 리스트 비슷한 건데 어, 또 다른 그 버퍼 디스크립터를 가리키게 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디스크립터를 이용해 가지고 쪼개진 영역을 가리키게 할 수 있고 또 뭐 빗버켓이란 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만큼 영역을 표현해 놓고 거기에 구멍 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SGL이라는 거를 잘 쓰면 디스크립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PRP는 정답이 하나예요. 누가 만들어도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SGL은 정답이 없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무식하게 하자면 그냥 몇 바이트씩 쪼개서 엄청나게 디스크립터를 벌려버려도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야 너네 SGL 지원 못하네 라는 식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막 4바이트씩 쪼개가지고 이걸 뭐 했다고 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아 우리는 이만큼은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SGL은 좀 애매합니다. 이제 저희 고객사들도 SGL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어떻게 쓸 거야라는 얘기를 잘 못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그 NVMe 드라이버를 제가 이제 예전에 보고 보통 이제 블락 디바이스니까 BIO 뭐 BIO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가 관리가 되는데 그거를 PRP로 어떻게 변환하는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요즘에는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 커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BIO 벡터를 어차피 얘네도 페이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PRP로 변환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는 이제 그랜드 이즘플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커맨드를 전달하는 방법 도어벨링이죠. 음, 도어벨링은 이 SQ의 테일 포인터를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일 포인터를 전달을 시켰다는 거는 내가 커맨드를 시스템 메모리에 자리 잡은 SQ 서큘러 버퍼 영역에 일단 인큐를 해놨다. 인큐 먼저 하고 도어벨을 해야지 안전하니까요.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보장을 돼 있는 상태고, 도어벨을 받으면 디바이스는 일단 도어벨링이 된 그 주소를 통해서 몇 번 서브미션 큐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SQH를 알고 있기 때문에 SQT랑 비교를 해보면 새로운 커맨드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있구나 몇 개를 패치해오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패치하는 방법은 PCIe
TLP를 이용해서 메모리 리드를 해가지고 컴플리션 리드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할 때도 뭐 이거는 디바이스 마음인데 뭐 커맨드 하나씩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한꺼번에 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동작이 서브미션 큐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큐에서 몇 개만큼 꺼내오고 다음 큐로 넘어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디바이스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뭐 그 스펙에서 권고하는 값은 있어요. 뭐 아비트레이션 벌스트라고 해서 이 큐가 여러 개 있으면 뭐 그 값이 뭐 4로 예를 들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4개씩 뽑고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는 값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를 패치해 왔다면 이제 그 커맨드가 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전에는 뭐 리든지 라이트인지 플러시인지 알 수가 없고 패치를 해오면 알 수가 있게 되고 패치해오면 이제 그거를 아마 백엔드 나의 뒷단에 있는 FTL에게 넘겨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줘 혹은 너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 라이트 커맨드면은 어디 있는 것 같으니 필요할 때 이야기해줘. 내가 갖다 줄게.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 DMA도 역시 PCI의 TLP를 이용해서 이게 리드 커맨드였다면 메모리 라이트 TLP들을 연속해서 여러 개를 보내는 걸로 만약에 라이트였다면 메모리 리드와 컴플리션 리드 데이터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버퍼, 데이터가 들어가는 버퍼는 앞서 우리가 SQ 엔트리에 적어졌던 그 커맨드의 PRP 혹은 SGL 영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패치를 해서 처리를 할 때 이 디바이스의 어딘가에 그거를 남겨놔야 돼요. 물론 DMA 전에 어느 시점에서만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죠. 뭐 커맨드를 받았을 때 미리 그냥 버퍼 리스트 쫙 풀어 헤쳐놓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가 준비됐을 때 그때그때 이걸 뭐 계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데이터 전송이 다 끝났다면 컴플리션 큐 엔트리를 이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이제 내 커맨드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이 커맨드가 몇 번째 SQ였는지 알 수 있고 그 SQ와 커플링된 CQ 알고 있으니 그 CQ가 어딘지 정해져 있고 CQH는 디바이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어디에 적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커맨드 컴플리션을 아까의 그 PCI TLP 메모리 라이트 TLP를 이용해서 적어주게 되는데 적어주고 이제 테일 포인터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호스트가 그러면은 이 CQ에 뭔가 새로운 게 적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럽트라는 거를 쓰는 거죠. 인터럽트를 걸어줍니다. 아까 인터럽트에 레거시 인터럽트가 있었고 MSI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레거시 인터럽트는 그 인터럽트 소스를 하나를 이제 정해가지고 레벨 인터럽트로 표현하는 거라고 치면 MSI는 인터럽트 벡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MSI는 32개까지, MSIX는 2000개까지, 그러니까 2K개까지 인터럽트 소스를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미션 큐랑 컴플리션 큐 페어를 CPU 개수만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컴플리션 큐마다 다른 인터럽트 벡터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인터럽트를 MSIX로 걸어줄 때 그 인터럽트 자체가 컴플리션 큐 아이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이 CPU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텐션을 받아서 나는 몇 번 서브미션 큐, 몇 번 컴플리션 큐를 보면 되는구나. 그 컴플리션 큐의 헤드 포인터는 내가 알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읽어 나가면서 나는 페이지 태그가
바뀌는 부분만 확인을 하겠어. 네,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헤드 포인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된 헤드 포인터를 도어벨 레지스터에 적어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커맨드 처리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어벨링 그리고 이 도어벨링 혹은 이 컴플리션을 처리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매 커맨드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커맨드 여러 개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네요.